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여러 영상 클립하고 분석 자료들을 좀 모아서요. 현 상황의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워낙 급변하고 있어서요.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최신 군사 전술의 변화라든지 또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관계 그리고 이게 참 풀리지 않는 평화협상 문제까지 다루는 측면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저희는 이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의미와 맥락을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자료들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좀 부각되는 게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술적인 창의성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러시아 본토 깊숙이 들어가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그 티그 9호 같은 전력 폭격기를 타격했다는 소위 거미집 작전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또 트럭에 드론을 숨겨서 기습하는 트로이 목마 방식 이것도 참. 그리고 심지어 AI 유도 드론까지 활용한다는 언급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게 참 비대칭 전력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방식인데 러시아의 접근 방식하고는 확실히 좀 대조가 돼요.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보면 기존 무기를 좀 개량하고 또 대량 생산하는 데 더 집중하는 그런 양상이죠. 예를 들면 자폭 드론, 계란 2 이걸 대량으로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그 구요대를 노려서 다시 공격하는 좀 잔혹하죠. 이중 타격 전술 사용 같은 것들이에요. 아, 그게 민간인 피해를 키우는. 그렇죠. 그리고 자료 중에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흐림2로 추정되는 그런 탄도미사일 사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동시에 러시아는 그 북동부 수미 지역 같은 곳에서 완충지대로 확보하려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중입니다. 꾸준히요. 그런데 아까 그 계란2 드론 얘기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요격률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뭐 전자전 시스템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대응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좀 상반된 내용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계란2의 그 물량 공세 때문에 전체적인 요격률은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전자전 방해가든가 계속 새로운 대응책을 찾고 있겠죠. 다만 최근에 포로 및 전사자 시신 교환 비율이 25대 1까지 악화됐다는 보고나 또 민간인 피해 규모를 보면 역시 방어의 어려움이나 전쟁의 참혹한 대가는 분명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정학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면요. 보내주신 자료들 전반에서 이게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노획한 서방 무기들, 레오파르트 전차 같은 거요. 이걸 북한으로 보낼 수 있다. 분석이나 선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정황 보도는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 과거에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했던 이란 있잖아요. 이란이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갈등 국면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별다른 군사적 지원을 딱히 받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북한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북한이 뭔가 지원 대가로 군사 기술 이전을 노리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각국의 이해관계 또 셈법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 이것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죠. 트럼프가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 검토를 언급했다. 이걸 두고 푸틴을 압박하려는 제스처 아니냐 이런 해석이 담긴 자료도 있었고요. 네,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협상의 주도권이나 주요 카드는 여전히 러시아가 쥐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과거에 이스탄불 같은 데서 휴전 협상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젤렌스키의 권력 유지 문제라든가 푸틴의 점령지 인정 요구 같은 그런 근본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죠. 교착 상태예요.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변수로 지목된 게 바로 중동 상황이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가자지구 문제나 또 이란 이스라엘 갈등,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내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나 군사 지원 역량이 아무래도 중동 쪽으로 분산되면서 이게 러시아에게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도덕적 명분, 이것도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내세우는 그 보호 책임, R2P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있죠. 자국민 보호 실패 시 타국 개입 책임이 있다는 그 주장이요. 그걸 명분으로 내세운다거나 이게 참 어느 한쪽 주장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한 배경이 있다는 점 이걸 여러분께서도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고요. 러시아는 전시경제 운영의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이고 우크라이나는 해외 원조 의존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죠. 전쟁 피로감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래도 자료들을 보면 양측 모두 그 강한 민족주의 정서 같은 것 때문에 내부로부터 분개 가능성은 아직 낮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자료 덕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군사적 또 지정학적 변화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군사적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과연 기술적인 우위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의지 혹은 국제사회 관심 이 중에 어떤 단일 요인이 앞으로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